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섯 번째 시간이죠. 음.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장 3 절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네,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 떠올려 보고 오늘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자, 2주 전에 자본론 처음 읽기 시작했을 때 '상품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상품은 유용한 물건, 사용 가치이면서 동시에 다른 상품, 다른 사용 가치와 일정한 비율로 교환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 교환 비율을 교환 가치라고 불렀는데, 자, 서로 다른 상품들, 사용 가치들끼리의 교환 관계는 결국 그 서로 다른 사용 가치가 공통된 단위란 무엇인가로 환원될 수 있다라는 걸 음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무엇인가를 추적한 결과 확인한 결론은 상품들의 공통된 상품들끼리의 교환을 가능하게끔 하는 요소가 바로 인간의 노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인간 노동 일반, 특정한 상품, 특정한 사용 가치를 생산하는 구체적인 형태를 배제하고 인간 노동 일반의 지출이라는 공통적인 측면만을 포착한 개념으로 추상적 인간 노동이라고 이야기했고, 이것을 우리가 가치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 가치로는 가치의 실체가 추상적 인간 노동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론이죠. 그래서 상품은 사용 가치이면서 가치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가치의 크기는 그 상품의 재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상품을 눈으로 살펴봤을 때 가치가 눈에 보이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치 크기가. 네, 그래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그 상품이 다른 상품과 교환되는 비율, 교환 가치를 통해서 우리는 그 상품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한테 익숙한 교환 가치의 최종적인 완성된 형태가 그 상품과 화폐와의 교환 비율, 가격인데, 1장 3 절에서 이 상품 교환이 발전에 따라서 상품의 가치가 교환 가치 가격으로 이제 드러나는 과정을 우리가 추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출발점이 예 아마포와 인제 저고리 사이의 교환이었는데, 이것이 물건들 사이의 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인제 거듭해서 강조를 하겠지만 사람과 사이 사람 사이 관계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첫 번째 가장 단순한 개별적 우연적 가치 형태는 두 상품 소유자가 상대방이 가진 상품을 서로 필요로 해서 자연스럽게 교환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한쪽이 다른 쪽과의 교환을 원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아마포는 자신의 가치를 반대편에 있는 저고리라는 상품의 일정한 양으로 표현하는 역할을 하는 상대적 가치 형태에 있는 상품이고, 저고리는 가치 표현의 재료로서 역할을 부여받은 등가 형태에 있는 상품 또는 이제 등가물 상품이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결국에는 인제 역전이 되는 거죠. 예. 아마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저고리가 수동적인 역할을 부여받았지만, 결국에는 저고리 소유자는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네 아마포와의 교환을 할 수 있음에 비해서, 아마포 소유자는 저고리와의 교환이 보장 교환을 보장받지 못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 우리가 이제 2 절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모든 사회적 분업이 상품 생산으로 귀결되리라는 보장이 없고, 오직 사회적 분업이 자연 발생적으로 조직된 결과에서 결과로
노동 생산물, 인간 노동의 생산물이 상품으로 서로 마주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각각의 상품 소유자들은 자신이 생산된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교환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을 아예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가장 첫 번째 단순한 형태에서부터 관계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고자 했던 상품은 일개 사용 가치로 나타나고, 가치 표현의 재료로서 기능을 부여받은 상품이 오히려 이제 가치 화신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이제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결국 이런 상황에서 그 상품 교환이 이제 발전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거죠. 3 절에서 막스가 추적하고 있는 과정이 단순히 머릿속에서만 상정한 순수하게 논리적인 과정이 아니라 실제 화폐의 등장 과정에서 발생한 역사적인 과정을 논리적으로 이제 재구성한 결과물이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형태에서 이제 두 번째 형태로 변화하는 과정은 뭐 자연스럽게 상품 교환이 발전하면서 상품 소유자가 특정한 상품과 우연한 교환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교환이 이미 정례화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그 책에서 제2 형태의 이제 결함이라고 설명했던 것들은 대단히 현실적으로 음. 어 사실은 인제 대단히 예 예 곤혹스러운 상황이다라는 거죠. 즉 예 모든 상품 소유자들이 자신이 가진 상품과 다른 모든 상품과의 교환을 원하지만 그중 어떤 하나의 상품과의 교환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두 번째 형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을 해소하는 방법이 좌변과 우변을 바꾸어 놓는 방식이었는데, 이것은 현실에서는 막스의 표현으로는 이제 상품 세계 전체의 공동 사업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상품 소유자들의 이제 공통된 행위의 결과물이다라는 거죠. 자, 이런 사실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2 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인제 일반적 등가물, 우리에서는 아마포가 인제 그 역할을 맡았는데, 이 일반적 등가물이 출현하면 이 일반적 등가물은 다른 모든 상품의 가치를 표현하는 역할을 부여받음으로써 동시에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는 모든 상품과 직접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를테면 이제 커피의 소유자가 저고리와의 교환을 원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 이제 일반적 등가물이 등장한 상황에서는 예 내가 어떤 상품과의 교환을 원하든지 간에 일단 일반적 등가물 상품과의 교환에만 성공하면 그다음부터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두 번째 형태가 나타내고 있는 상품 교환의 발전에 따른 난맥상이 해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반적 등가물의 권능은 모든 상품에게 부여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의 상품에만 허용이 되고, 특정한 상품이 그런 역할을 부여받는 순간 다른 모든 상품은 그 지위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제대로 인제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 소부르주아 사회주의자 이제 프루동이었어요. 그래서 어 각자가 자신의 노동 생산물을 다른 노동 생산물과 인제 자유롭게 교환하는 이런 방식으로, 일반적 등가물 없이 이런 식으로 물물 교환을 하는 방식은 현실에서 결코 인제 작동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이제 불가능한데, 자, 그걸 인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이제 프루동이었고, 당대의 인제 그 이른바 숙련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이전의 시기로의 인제 회귀를 꿈꾸었는데, 인제 그것이 자본주의를 폐지한 새로운 이상향인 것처럼 인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나중에 이른바 이제 협동조합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발전해서 인제 오늘날까지도 예
결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어쨌거나 이제 프루동은 화폐가 상품 생산의 필연적인 결과물이라는 걸 알지 못한 상황에서 상품 생산을 이제 그대로 두고 화폐만을 폐지하려고 시도했고, 그래서 결국 장렬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였습니다. 네. 자, 왜 이것들이 이제 불가능했는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네. 예. 그다음에 프루동의 인제 아이디어가 이른바 협동조합 사회주의라는 형태로 오늘날까지도 인제 잔존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인제 20 세기 사회주의의 인제 붕괴 이후에 대단히 인제 역설적으로 막스가 당대에 대단히 가혹하리만큼 명확하게 비판하고 논파했던에도 불구하고 막스주의에 인제 탈을 쓰고 지금 프루동주의를 막스주의로 인제 오도하는 이런 흐름이 만만치 않게 인제 존재한다라는 말씀까지도 인제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었네요. 자, 일단 그렇게 해서 우리가 88 쪽의 첫 번째 문단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추가적인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 따로 없으시면 그다음 문단부터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88 쪽의 두 번째 문단인데요. 자, 지금 필인 씨 지금 가능하신 상황인가요? 읽으실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자, 읽기 어려우시면 채팅으로라도 의사 표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일단 답이 없으시니까. 박나영 씨 가능하신가요? 네. 네, 부탁드립니다. 다른 한편으로 일반적 등가물로 기능하는 상품은 통일적이고 일반적인 상대적 가치 형태로부터 제외되어 있다. 만약 암호화 또는 일반적 등가물로 기능하는 어떤 한 상품이 동시에 상대적 가치 형태에도 참가한다면 그 상품은 자기 자신의 등가물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20m의 암호화는 20m의 암호화로 되며 이것은 가치도 가치량도 표현하지 않는 하나의 동어 반복이다. 일반적 등가물의 상대적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히려 제3 형태를 거꾸로 놓아야 한다. 일반적 등가물은 기타의 상품들과 공통된 상대적 가치 형태를 가지지 않으며 그것의 가치는 다른 모든 상품체의 무한한 시리즈로 상대적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되면 전개된 상대적 가치 형태 제2 형태가 등가물 상품의 독자적인 상대적 가치 형태로 나타난다. 예, 좋습니다. 자, 일반적 등가물은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상품들의 가치를 표현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아마포를 제외한 모든 상품이 통일적이고 일반적인 상대적 가치 형태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포의 일정량을 통해서. 네, 그러면 이제 아마포의 가치, 즉 아마포의 상대적 가치는 어떻게 나타내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상품이든 간에 일반적 등가물 상품까지 포함해서 자신의 가치를 자기 자신으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포의 가치를 아마포로 나타내는 건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일반적 등가물의 경우에는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려면 두 번째 형태로 되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 이제 두 번째 형태에서 이런 식이었습니다. 20 미터의 아마포는 한 개의 저고리, 차, 커피, 밀, 금철 이런 식으로 이제 됐었는데, 이게 인제 3 형태가 성립하기 이전의 두 번째 형태였는데, 3 형태가 성립한 상황에서 그렇다면 일반적 등가물인 아마포의 상대적 가치 형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인제 이렇게 나타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박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 등가물을 제외한 다른 모든 상품들의 상대적 가치 형태는 아마포라는 단일한 상품으로 통해서 나타낼 수 있지만 아마포 자신의 가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다음 카페에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었는데요. 네, 여기 보면은 자, 우리가 방금 공부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가라는 그 질문이었는데 문제를 조금 읽어 보면은 쪼끔 이제 다르게 그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일반적 등가물이 다른 상품과 같은 공통된 사용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의 가치라는 측면에서 다른 모든 상품들의 시세도 상대적으로 표현한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화폐 공부하면서 나오겠지만 일반적 등가물도 하나의 상품이고 독자적인 사용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 상품들 중에 하나로서 선택을 받아서 일반적 등가물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인제 그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사용 가치에 더해서 일반적 등가물 또는 화폐로서의 사용 가치가 추가되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질문하면서 이야기하셨던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인제 뭐 그닥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문제고, 그냥 일반적 등가물의 가치를 표현하려면 두 번째 형태, 세 번째 형태가 성립하기 이전에 두 번째 형태가 바로 일반적 등가물의 상대적 가치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화폐가 이제 등장하네요. 김현근 씨 부탁드립니다. 틀리신가요? 네. 3. 일반적 가치 형태가 화폐 형태로 이행. 일반적 등가 형태는 가치 일반의 한 가지 형태다. 따라서 어떤 상품도 일반적 등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어떤 한 상품이 제3 형태에서 일반적 등가 형태로 되는 것은 다른 모든 상품이 그 상품을 그들의 등가물로 선출하여 배제하기 때문이며 또 그렇게 할 때에 한해서다. 이런 배제가 최종적으로 하나의 특수한 상품 종류에 한정되는 그 순간부터 비로소 상품 세계의 통일적인 상대적 가치 형태는 객관적인 고정성과 일반적인 사회적 타당성을 획득하게 된다. 예, 좋습니다. 자, 어떤 상품도 일반적 등가 형태를 취할 수 있다라는 건 이제 어떤 의미냐? 어쩌다 보니까 지금 아마포가 그 자리에 있는데 굳이 아마포가 아니었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모든 상품이 일반적 등가 형태로 있을 수 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잘못 생각한 게 프로동 같은 사람이었고, 바로 그 다음 문장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게 확인이 되죠. 다른 모든 상품이 그 상품을 등가물로 선출해서 배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모든 상품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상품이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했을 리는 없을 테니까 결국 다른 모든 상품 소유자들이 거기에 동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포일 수도 있고 다른 상품일 수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특정한 상품 종류에 이제 고정되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예, 이른바 화폐의 등장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진 씨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자기의 현물 형태가 사회적 등가 형태로 여겨지는 특수한 상품 종류는 이제 화폐 상품으로 된다. 다시 말해 화폐로 기능한다. 상품 세계 안에서 일반적 등가물로 일하는 것이 그 상품의 독특한 사회적 기능으로 되며 그 상품이 그 일을 사회적으로 독점하게 된다. 제2 형태에서 암호화폐의 특수한 등가물로 기능하고 있던 상품들 중에서, 그리고 제3 형태에서 자기들의 상대적 가치를 공통적으로 암호화폐로 표현하고 있던 상품들 중에서 어떤 특정한 상품이 이 특권적 지위를 역사적으로 차지했다. 그것은 금이다. 제3 형태에서 암호화폐의 자리에 금을 놓으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된다. 예, 마저 읽어 주세요. D. 화폐 형태. 제4 형태. 네. 20m의 암호포 1개의 저고리, 10g의 차, 40g의 커피, 1리터의 밀, 2분의 1톤의 철, X량의 상품 A는 이온스의 금. 예, 이렇게 네. 된다라는 거죠. 자, 금은 예전부터 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미 인제 이 형태에서도 등장을 했죠. 그래서 아마포의 여러 특수한 등가 형태 중에 하나가 인제 금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형태에서는
네,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아마포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금이 예, 선발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지위를 이제 독점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화폐 형태인데 왜 하필 금이었느냐 또는 이제 뭐 은이었기도 했죠. 지역에 따라서는. 그 이유 그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대단히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이제 나중에 우리 살펴볼 거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금이 그 지위를 독점하게 됐는데 그랬을 때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가 그다음부터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윤신 씨 부탁드립니다. 제1 형태에서 제2 형태로 또 제2 형태에서 제3 형태로 이행하면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이에 반해 제4 형태는 아마포 대신 이제 금이 일반적 등가 형태를 취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제3 형태와 다른 것이 전혀 없다. 제4 형태에서는 금이 아마포가 제3 형태에서는 에서 한 일과 똑같은 일, 즉 일반적 등가물의 기능을 수행한다. 진보한 것은 직접적인 일반적 교환 가능성의 형태, 즉 일반적 등가 형태가 이제는 사회적 관습에 의해 최종적으로 성품, 금이라는 특수한 현물 형태와 같게 되었다는 점뿐이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형태, 두 번째 형태, 세 번째 형태는 각각 이제 본질적인 변화가 발생했는데 세 번째 형태에서 네 번째 형태로 가는 것은 그냥 이제 그 아마포 자리에 이제 금이 들어갔다는 것뿐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금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게 이제 고정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명옥 씨 부탁드립니다. 금이 다른 여러 상품에 대해 화폐로 상대하는 것은 금이 그들에 대해 이미 이전부터 상품으로 상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금 볼륨을 키워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음, 다른 모든 상품과 마찬가지로 금도 개별적인 교환에서는 개별적 등가물로서 그리고 전개된 교환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등가물 상품과 나란히 특수한 등가물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점차 금은 어떤 때는 좁은 범위에서 어떤 때는 더 넓은 범위에서 일반적 등가물로 기능하기 시작한 것이다. 금이 상품 세계의 가치 표현에서 일반적 등가물의 지위를 독점하자마자 화폐 상품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금이 화폐 상품으로 되었을 때 비로소 제4 형태는 제3 형태와 구별되었다. 바꾸어 말해 일반적 가치 형태는 화폐 형태로 전환되었다. 네, 드디어 그 화폐가 등장을 했어요. 최종적으로. 자, 그랬을 때 이제 어떤 변화가 확인이 되는가입니다. 오선희 씨 부탁드립니다. 오선희 씨 지금 그 실외에 계신 것 같은데 조금 잡음이 섞이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분이 그 읽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잡음이 계속 섞이네요. 자, 은찬 씨 부탁드릴게요. 한 상품 아마포의 상대적 가치를 화폐 상품으로 기능하는 상품 금에 의해 표현하는 단순한 형태는 가격 형태다. 그러므로 아마포의 가격 형태는 다음과 같다. 20m의 아마포는 2온스의 금, 또는 만약 금 2온스의 주화의 명칭이 2원이라면 20m의 아마포는 2원이 된다. 화폐 형태의 개념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일반적 등가 형태, 따라서 일반적 가치 형태를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3 형태는 거꾸로 하면 제2 형태, 전개된 가치 형태로 환원되고 이 제2 형태의 구성 요소는 제1 형태, 즉 20m의 아마포는 한 개의 저고리 또는 X량의 상품 A는 Y량의 상품 B다. 그러므로 단순한 상품 형태 또는 단순한 가치는 화폐 형태의 싹이다.
예, 좋습니다. 예, 금이 이제 화폐 상품으로 고정되면서 가격 형태가 성립했어요. 그래서 아마포 20m가 금 2온스라고 이제 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이제 국가가 여기에 개입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 금은 금 2온스를 이제 2원이라고 이제 국가가 명명하게 되면 우리한테 익숙한 이제 가격 형태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화폐란 뭐냐라고 이제 이야기했을 때 화폐는 일반적 등가물 상품이다. 이게 화폐에 대한 막스의 규정입니다. 더 이제 풀어서 이야기하면 상품 생산의 발전, 상품 생산과 교환의 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한 일반적 등가물 상품이 화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가가 하는 일은 얼핏 보면 뭐 국가가 화폐를 만들어낸 것처럼 이제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과정을 쭉 추적한 결과 이미 일반적 등가물이 출현한 상황에서 그 지위를 금 또는 은이 독점을 하게 되었고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국가가 거기다가 일종의 이제 그 도량 표준, 즉 명칭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격 형태가 성립하는데 우리는 그 최종적인 과정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국가가 화폐를 임의로 만들어낸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막스의 그 화폐 이론은 상품 화폐 이론입니다. 그래서 막스의 가치 이론이 노동 가치 이론이었어요. 가치의 실체가 인간의 노동이라는 이론인데, 상품 화폐 이론도 이 노동 가치 이론을 이 화폐라는 주제에 적용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노동 가치 이론이 가치는 인간의 노동이다라고 주장하는 가치의 노동 이론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상품화폐 이론은 화폐라는 건 무엇이냐라고 이제 물었을 때 그것은 일반적 등가물 상품이다라고 주장하는 화폐의 상품 이론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3절의 최종 결론인데 우리가 이제 그 현실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건 아마포 20m는 2원이라는 이런 관계다라는 거야. 근데 이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바로 알지 못하는 이유가 이른바 이제 일반적 등가 형태라는 게 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3형태가 성립하기 이전에 2형태가 존재했고 출발점이 제1 형태였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처음 출발했던 단순한 개별적 우연적 가치 형태가 모든 것의 그 출발점이자 그 핵심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막스가 시작할 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60쪽에 보시면은요. 이 첫 번째 형태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가치 형태의 비밀은 이 단순한 가치 형태 속에 숨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는 이 과정을 다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화폐에까지 다다른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장 3절을 마쳤습니다. 막스 스스로 자기 책에서 독자들이 제일 어려워할 것이라고 이제 인정한 대목을 우리가 통과를 했어요. 어떻게 읽을만 하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또 깝깝하신가요? 자,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은 저랑 같이 있을 때는 뭐 그렇구나라고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수 있지만은 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읽어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또 새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뭔가 그 감이 잡혔던 듯하던 그런 내용들이 또 멀리 가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시간을 내셔 가지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권 1편을 이제 강독으로 하는 과정 하는 기간은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니까 조금씩 진도가 조금씩 나가니까 찬찬히 최소한 그 텍스트를 2번 이상씩은 읽으셨으면 이제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본 본문의 내용들을 한 번 정도 다시 쭉 훑어보실 걸 부탁을 드립니다. 자, 4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네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네. 일단 먼저 예, 그 정명욱 씨가 먼저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요? 순서대로 예,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른 상품들은 네, 사용 가치에 의해서 사용을 하고 나면 소멸을 하잖아요. 네, 없어지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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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화폐라고 하는 그 일반 등가물로 권위를 이제 인정받은 네, 화폐는 네. 이게 없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뭐 자본은 증식을 하잖아요. 거꾸로. 요거 아, 이렇게 그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그 1권 2편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 오늘 우리가 이제 1장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2장 넘어서 3장에 들어가면은 3장부터 이제 화폐에 관한 그 이야기를 다룰 거예요. 화폐 자체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차례를 잠깐 보시면은 네. 우리가 1장 3절 가치 형태 또는 이제 교환 가치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지금 예, 모두 마쳤죠. 네. 그래서 지금 화폐 형태까지 도달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제 4절까지 읽을 거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2장과 3장 1절을 읽을 겁니다. 근데 3장의 제목이 화폐 또는 상품 유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폐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셨던 이른바 화폐의 사용 가치라는 것들이 이제 무엇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화폐가 어떻게 드러나고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이제 살펴볼 거고, 그리고 1권 1편 수준에서는 책 제목이 자본론인데 자본은 코빼기도 안 비칩니다. 화폐하고 상품만 줄창 얘기하는데 비로소 이제 2편으로 갔을 때 화폐가 자본으로 전환되는 과정. 자본이라는 개념이 이제 여기서부터 출현하는데 그러면은 이 우리가 방금 도달한 이 화폐가 자본주의적 생산, 자본주의 경제에서 어떤 식으로 기능하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시작이 될 겁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네.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현근 씨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제 네, 저희들이 네, 그 가치 형태에서 쭉 공부를 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화폐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네, 그 안에 이제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 요즘 한참 사람들이 관심을 끄는 가상 화폐는 네. 막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것으로 규정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뭐, 가상화폐, 암호화폐라고도 부르고, 그냥 아주 쉽게 코인이라고도 네. 부르죠. 근데, 그 내용도 우리가 그 다음 시간에 3장에 이제 들어가면 조금 자세하게 나올 텐데, 일단, 막스는 화폐를 그 일반적 등가물 상품이라고 규정했죠. 그리고,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른바 가상화폐, 암호화폐, 코인 등등은 본래적인 의미의 화폐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미 이제 막스 당시에 그 대제적 가치를 가진 상품화폐만 유통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제 대리하는 은행권도 유통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은행권의 한계에 대해서 막스가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3장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까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조금 더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리 그 스포일러처럼 답을 늘어놓기보다는 3장을 이제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문제도 언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김현근 씨 질문하신 주제도 조금 기다려 달라고 부탁을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괜찮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네, 그러면 이제 4절로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네, 4절 김기수 씨 부탁드립니다. 네. 제4절 상품의 물신적 성격과 그 비밀. 상품은 첫눈에는 자명하고 평범한 물건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품을 분석하면 그것이 형이상학적 궤변과 신학적 잔소리로 차 있는 기묘한 물건이라는 것이 판명된다.
상품이 사용 가치인한 그 속성들에 의해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관점에서 보든 인간 노동의 생산물로 비로소 이런 속성들을 획득한다는 관점에서 보든 상품에는 신비한 요소가 조금도 없다. 인간이 자기 활동에 의해 자연 재료의 형태를 인간에게 유용하게 변형시킨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예컨대 목재로 책상을 만들면 목재의 형태는 변경된다. 그러나 책상은 여전히 목재이고 보통의 감각적인 물건이다. 그러나 책상이 상품으로 나타나자마자 초감각적인 물건으로 되어버린다. 책상은 자기 발로 마루 위에 설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상품에 대해 거꾸로 서기도 하며 책상이 저절로 춤을 추기 시작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이한 망상을 자기의 나무 두뇌로부터 빚어낸다. 자, 우리가 네, 그 상품을, 상품 교환을, 상품 교환의 발전 과정에서 화폐가 출현하는 과정을 3절에서 살펴봤을 때 막스가 어떤 식으로 서술을 했냐면 상품들이 마치 이제 의식인 주체처럼 묘사를 했다라는 거야. 사실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막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상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유용한 물건일 뿐인데, 그죠? 사용 가치로서 보면은. 근데 이것이 이제 상품으로 되자마자 초감각적인 물건이 된다라는, 이때의 초감각적이라는 건 사회적인 물건이다라는 이제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기 발로 서고 다른 모든 상품에 대해서 거꾸로 선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그 지난 시간에 3절에 쭉 살펴봤던 교환 관계에서 이제 다른 상품들과 맞는 그런 관계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대단히 뭔가 심오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그 서술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3절에서 이제 막스가 상품을 상품들끼리의 관계 또는 이제 상품의 행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했던 것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럼으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규림 씨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므로 상품의 신비한 성격은 상품의 사용 가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며 또한 상품의 가치를 규정하는 요소들의 성격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유용노동 또는 생산활동이 아무리 종류가 여러 가지라 할지라도 그것들은 언제나 인간 유기체의 기능이고 각각의 기능은 그 성격과 형태가 어떻든 본질적으로 인간의 뇌, 신경, 근육, 감각기관 등의 지출이라는 것은 생리학상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가치의 양적 규정의 토대인 노동력 지출의 계속시간 또는 노동량에 관해 말한다면 노동량의 노동의 질과는 명백하게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의 어떤 상태에서도 생활수단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은 사람의 관심사, 비록 발전 단계가 다름에 따라 어느 정도는 다를지라도 또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끝으로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서로를 위해 노동하게 되면 그들의 노동도 또한 사회적 형태를 취하게 되기 때문이다. 예, 좋습니다. 자, 상품이 이렇게 초감각적인 사회적인 물건으로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사용 가치 또는 이제 가치라는 측면에서 이게 이런 신비한 성격이 드러나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규정하는 요소라고 이제 이야기했을 때그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도 전부 다 인간 유기체의 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바로 이제 추상적 인간 노동이라고 우리가 규정한 거죠. 그다음에 가치량과 관련된 이야기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이거 자체가 상품을 신비한 존재로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용 가치 또는 가치라는 측면이. 그러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김민아 씨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노동 생산물이 상품 형태를 취하자마자 생기는 노동 생산물의 수수께끼와 같은 성격은 어디에서 오는가? 분명히 이 형태 자체에서 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각종 인간 노동이 동등하다는 것은 노동 생산물이 가치로서 동등한 객관성을 가진다는 구체적 형태를 취하고 인간 노동력의 지출을 그 계속 시간에 의해 측정하는 것은
노동생산물의 가치량이라는 형태를 취하며 끝으로 생산자들 사이의 관계, 그 속에서 그들의 노동의 사회적 성격이 증명된다는 노동생산물 사이의 사회적 관계라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이다. 예, 좋습니다. 자, 가치라는 개념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각종 인간 노동의 동등성으로부터 이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노동 생산물이 상품으로 되면서 가치로서 나타났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상품의 생산을 위해서 그 일정한 시간 동안 노동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가치 크기라는 형태로 나타났다라는 거고, 또 세 번째가 이제 제일 중요하죠. 자, 상품 생산 사회에서는 생산자들, 상품 소유자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난다? 물건들, 상품들, 노동 생산물 사이의 사회적 관계로 이제 나타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품 생산 사회에선 이것이 불가피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이제 막스가 상품 형태의 신비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박지현 씨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상품 형태의 신비성은 상품 형태는 인간 자신의 노동의 사회적 성격을 노동 생산물 자체의 물적 성격, 즉 물건들의 사회적인 자연적 속성으로 보이게 하며 따라서 총 노동에 대한 생산자들의 사회적 관계를 그들의 외부에 존재하는 관계, 즉 물건들의 사회적 관계로 보이게 한다는 사실에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바꿔 놓은 것에 의해 노동 생산물은 상품으로 되며 감각적임과 동시에 초감각적, 즉 사회적 물건으로 된다. 이것은 마치 물건에서 나오는 광선이 우리의 시신경을 흥분시켜 우리가 그 물건을 보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광선을 눈 밖에 존재하는 물건의 객관적 형태로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물론 우리가 사물을 볼 때 광선이 현실적으로 한 개의 물건 외부의 대상에서 다른 하나의 물건 눈으로 던져진다. 이것은 물리적인 물건들 사이의 하나의 물리적 관계다. 그러나 이것은 상품들의 경우와는 다르다. 노동 생산물이 상품으로 존재하는 것과 노동 생산물들 사이의 가치 관계, 이것이 노동 생산물에서 상품이라는 도장을 찍어준다는 노동 생산물의 물리적인 성질이나 그로부터 생기는 물적 관계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 인간의 눈에는 물건들 사이의 관계라는 환상적인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것은 사실상 인간들 사이의 특정한 사회적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비슷한 예를 찾아보기 위해 우리는 몽롱한 종교 세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거기에서는 인간 두뇌의 산물들이 스스로 생명을 가진 자립적 인물로 등장해 그들 상호간 그리고 인간과의 사이에서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 마찬가지로 상품 세계에서는 인간 손의 산물들이 그와 같이 등장한다. 이것을 나는 물신 숭배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노동 생산물이 상품으로 생산되자마자 상품에 달라붙으며 따라서 상품 생산과 분리될 수 없다. 물신 숭배라는 게 이제 명확하게 규정이 됐죠. 결국 노동 생산물이 상품으로 된다라는 것은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끼리의 관계가 물건들끼리의 관계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또는 총노동에 대한 생산자들의 사회적 관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그런 거죠. 한 사회에서 그 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가 지출할 수 있는 총노동을 다양한 사용 가치들의 생산에 적절하게 이제 배분해야 되는 건데 이건 이제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모든 사회에서도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것들이 이제 자본주의 사회, 상품 생산 사회에서는 어떻게 된다? 사회적 분업이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진행된 결과로 그 노동의 생산물들이 상품으로 교환되는 방식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건들 사이의 관계로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들 사이의 특정한 사회적 관계다라고 하면서 막스가 이것을
물신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신숭배가 뭐다? 인간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가 이제 물건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로 나타나는 것. 이것을 막스가 물신숭배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이것을 또 이제 종교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 세계에서는 인간 두뇌의 산물들이 자립적 인물로 등장해서 그들 상호 간에 이른바 신들끼리 그리고 신과 인간과의 사이에서 일정한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데 뭐 신화들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일단 전제로 하는 게 뭐예요? 신이라는 게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 두뇌의 산물이다라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신에 대한 이제 그 유물론적인 파악인데 사실은 이미 이제 막스보다 먼저 루드비 포이에르바라는 철학자가 이 주제를 이제 명확하게 했죠. 그래서 포이에르바의 이제 저작 대표적인 이제 저작이 기독교의 본질, 종교의 본질 이런 텍스트들인데 여기서 이제 포이에르바가 이야기하는 게 신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인간이 자신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요소들을 투영한, 미러링한 이제 결과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신이라는 게 이제 사람이 만들어낸 존재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만들어냈지만 마치 주체적인 이제 의식을 가진 자립적 인물로 등장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종교 세계에서는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제 상품 세계에서도 인간이 만들어낸 노동 생산물들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 물신숭배라고 부른다라는 건데 상품 생산이 생겨나면 불가피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태석 씨 지금 읽으실 수 있을까요? 네, 상품 세계의 이와 같은 물씬 숭배는 앞에 분석이 보여준 바와 같이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 특유의 사회적 성격에서 생긴다. 유용한 물건이 상품으로 되는 것은 그것이 서로 독립적으로 작업하는 사적 개인의 노동 생산물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적 개인들이 노동 총계가 사회의 총노동을 형성한다. 생산자들은 자기들이 노동 생산물의 교환을 통해 비로소 사회적으로 접촉하기 때문에 그들의 사적 노동의 독특한 사회적 성격도 오직 이 교환 안에서 비로소 나타난다. 바꾸어 말해 교환 행위가 노동 생산물들 사이에 수립하는 관계들과 노동 생산물을 매개로 생산자들 사이에 수립하는 관계들을 통해서만 비로소 사적 개인의 노동은 사회 총노동의 한 요소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생산자들에게는 자기들의 사적 노동 사이의 사회적 관계는 개인들이 자기들의 작업에서 맺는 직접적인 사회적 관계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눈에 보이는 바와 같이 물건을 통한 개인들 사이의 관계로 그리고 물건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로 나타난다. 예,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물신숭배라는 것들이 왜 불가피한가라고 이제 이야기했을 때 상품 생산 사회에서는 생산자들이 생산 과정에서 서로 접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생산 자체가 생산 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한 개인의 독립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무엇을 얼마만큼 필요로 하는지를 사전에 알지 못한 상황에서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의 결과물을 상품으로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른 상품 생산자들과 접촉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들이 행한 노동들의 관계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 즉 생산이 만약 직접적으로 조직이 되었다라면 계획에 의해서 분업이 이루어졌다라면은 이미 이제 교환 자체가 생산의 결과물을 교환할 필요 없이 자기들의 작업에서 맺는 사회적 관계가 자기들이 행한 사적 노동의 의미를 확정해 줄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사후적으로 시장에서 상품으로 교환되는 물건들 사이의 관계로 나타나는 게 불가피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김나영 씨 읽으실 수 있나요?
아, 네. 네, 부탁합니다. 노동 생산물은 교환에 의해 비로소 유용한 물건이라고 감각적으로 다양한 물체와는 구별되는 하나의 사회적으로 동등한 객관적 실제, 즉 가치를 획득한다. 노동 생산물이 유용한 물건과 가치를 가진 물건으로 분열되는 것은 교환이 이미 충분히 보급되어 유용한 물건이 교환을 위해 생산되며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로서의 성격이 이미 생산 중에 고려될 때만 실제로 나타난다. 이 순간부터 개별 생산자의 사적 노동은 이중의 사회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한편으로 사적 노동은 일정한 유용 노동으로서 일정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총 노동의 한 요소로서 자연 발생적인 사회적 분업의 한 분야로서 자신의 지위를 획득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사적 노동이 개별 생산자 자신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각각의 특수한 유용한 사적 노동들이 서로 교환될 수 있으며 서로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다. 서로 상이한 각종 노동의 완전한 동등화는 우리가 그들의 현실적 차이들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노동을 인간 노동력의 지출, 추상적 인간 노동이라는 공통적 성격으로 환원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다. 사적 생산자들의 두뇌에서는 그들의 사적 노동의 이런 이중적인 사회적 성격은 실제 거래인 생산물의 교환에서 나타나는 형태로만 반영된다. 그리하여 사적 노동의 사회적 유용성은 노동 생산물이 타인에게 유용해야 한다는 형태로 반영되며 각종 노동의 동등성이라는 사회적 성격은 물질적으로 상이한 노동 생산물들이 모두 하나의 공통된 성질, 즉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형태로 반영된다. 예, 좋습니다. 자, 우리가 1장 2절에서 상품에 체현된 노동의 이중적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미 처음부터 교환을 염두에 두고 상품을 생산하게 되었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거죠. 그때부터 이미 이중적 성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개별 생산자는 아직 상품이 다른 상품과 교환됨으로써 사적 승인을, 사회적 승인을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적 노동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그게 의미가 있으려면은 사회 구성원 중에 이제 누군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유용 노동으로서 자연 발생적인 사회적 분업의 한 분야로서 기능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역할을 했을 때 그 상품 생산자가 자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품을 생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생산한 상품과 다른 상품이 교환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다른 상품 소유자들이 또 행한 특수한 유용한 사적 노동들이 있을 텐데 그런 노동들끼리 서로 교환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환이 가능하려면 여러 차례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서로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가치를 생산하는 구체적 유형 노동이 인간 노동력 일반의 지출이라는 추상적 인간 노동으로 환원되는 게 이제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였죠. 이게 이제 1장 2절에서 막스가 했던 내용인데, 자, 근데 실제로 그럼 이제 그 상품 생산 사회의 개인들은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인식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실은 이제 노동의 이중적인 성격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기보다는 어떻게 생각한다? 자기가 만든 생산물이 다른 사람한테 이제 유용해야 되고 그리고 그 생산물은 시장에서 가치를 가진 상품이다라는 식으로만 인식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과정이 뭐예요? 딱히 사회 구성원 전체의 욕구를 사전에 확인 내지는 계산하고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계획에 의해서 분업을 하는 사회가 아닌 사회. 그게 이제 사회적 분업이 자연 발생적으로 진행되는 상품 생산 사회인데, 자, 이런 사회에서 이제 개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런
자기들이 행한 노동의 이제 사회적인 성격을 인식하게 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데 그러려면 내가 만드는 상품이 나의 노동이 아니라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낸 상품이 다른 누군가에게 유용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야. 다른 누군가가 쓸모를 인정할 만큼의 물건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동시에 내가 그렇게 만들어낸 유용한 물건이 시장에서 이제 상품으로 등장하면서 이거 이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인식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상품은 사용 가치면서 가치다라는 이제 규정이 사람들에게 그 알려져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뭐 사용 가치하고 가치라는 개념이 우리한테 조금 낯설다라고 이제 여겨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행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늘상 일상적으로 이제 행하고 있는 그런 생각하고 있는 활동과 생각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물건들끼리의 관계로서 나타나는 거다라는 거죠. 사회 구성원들끼리의 직접적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96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로아 SC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들의 노동 생산물이 단순히 동질의 인간 노동을 품고 있는 물적 겉껍질이기 때문에 서로 가치로서 관계를 맺는다고 보지 않고 그 반대로 생각한다. 즉, 사람들은 그들의 상이한 생산물들을 교환해서 서로 가치로서 같다고 함으로써 그들의 상이한 노동을 인간 노동으로서 동등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가치는 자기의 이마에 가치라고 써붙이고 있지는 않다. 가치는 오히려 각각의 노동 생산물을 하나의 사회적 상형 문자로 전환시킨다. 뒤에 인간들은 이 상형 문자의 의미를 해독하여 그들 자신의 사회적 산물의 비밀을 해명하려고 노력한다. 왜냐하면 유용한 물건이 가치라는 성격을 가지는 것은 언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사회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노동 생산물은 그것이 가치인 한 그 생산에 지출한 인간 노동의 물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는 뒷날의 과학적 발견은 인류 발전사의 획기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노동의 사회적 성격이 생산물 자체의 객관적 성격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현상을 결코 없애버리지는 못한다. 이 특수한 생산 형태, 상품 생산에서만 타당한 것, 즉 서로 독립한 사적 노동들의 독특한 사회적 성격은 사적 노동들이 인간 노동으로서 동등하다는 데 있으며 그 사회적 성격이 노동 생산물에서 가치라는 존재 형태를 취한다는 사실을 상품 생산의 관계에 파묻힌 사람들은 위의 과학적 발견 이전에나 이후에나 마찬가지로 절대적 타당성, 마치 과학에 의해 공기의 구성 요소들이 발견된 뒤에도 공기 그 자체는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는 사실과 마찬가지의 절대적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네, 좋습니다. 뭐 길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결국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는 것은 그 겉모습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노동 생산물이 그 서로 교환되는 이유는 둘 다 이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가치라고 규정한 게 뭐예요? 그 상품들을 생산하는 데 투입된 노동을 동질의 인간 노동으로 공통적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치라는 개념이 등장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 노동 생산물 상품들은 이제 가치니까 서로 교환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용한 물건이 가치라는 성격을 가지는 건 본래부터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차례 막스가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상품 생산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인류 역사의 이제 특정한 발전 단계에서 생겨나고 확산된 거다라는 이제 이야기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사실은 노동 가치 이론이 막스의 발명품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노동 생산물의 를 가치라고 봤을 때 그건 이제 그 생산에 지출한 인간 노동의 물적 표현이다. 이건 사실은 막스가 처음 한 얘기가 아니라 스미스하고 리카도가 막스보다 훨씬 먼저 한 얘기다라는 건데 사실 막스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사실 자체가 아니라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왜 노동생산물이 상품으로 될 수밖에 없느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 이게 결코 당연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막스보다 먼저 노동가치론을 전개한 사람들조차도 이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즉 상품 생산 자체를 그 자체로 당연하고 필연적인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물신숭배라는 이런 개념이라는 거는 노동이 가진 사회적 성격, 흔히 우리가 이제 가치라고 부르는 그것이 모든 사회의 모든 노동 생산물에게 공통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막스보다 먼저 노동 가치 이론을 제시한 상품의 가치를 분석한 사람들도 결코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전다은 씨 부탁합니다. 생산자들이 교환할 때 먼저 실제로 관심을 갖는 것은 자기 생산물이 타인의 생산물을 얼마만큼 얻을 수 있는가, 즉 어떤 비율로 생산물들이 교환되는가다. 이 비율이 관습에 의해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얻게 되면 그 비율은 노동 생산물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하여 예컨대 1톤의 쇠와 2온스의 금이 가치가 같다는 것은 1g의 금과 1g의 쇠가 물리적, 화학적 속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은 무게를 가진다는 사실처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노동 생산물의 가치 성격은 노동 생산물들이 가치량으로서 상호작용할 때 비로소 분명해진다. 왜냐하면 이 가치량은 교환자들의 의지, 예견, 행위와는 무관하게 끊임없이 변동하기 때문이다. 사회 안에서 교환자들 자신의 운동은 그들에게는 물건들의 운동이라는 형태를 취하는데, 그들은 이 운동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운동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서로 독립적으로 수행하면서도 사회적 분업의 자연 발생적 일환으로 전면적으로 상호 의존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사적 노동이 사회가 요구하는 양적 비율로 끊임없이 조정된다는 과학적 인식이 경험 자체로부터 생기기 위해서는 상품 생산이 완전히 발전해야 한다. 위와 같은 조정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생산물들 사이에 우연적이고 끊임없이 변동하는 교환관계 중에서 생산물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 마치 우리 머리 위로 집이 무너져 내릴 때의 중력의 법칙과 같이 규제적인 자연 법칙으로서 자기 자신을 관철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동시간에 의한 가치량의 결정은 상품의 상대적 가치의 현상적인 운동의 배후에 숨어있는 하나의 비밀이다. 이 비밀의 발견은 노동 생산물의 가치 크기가 순전히 우연적으로 결정되는 것 같은 겉모습을 제거하기는 하나 결코 가치의 크기가 결정되는 형태를 철폐하지는 못한다. 예, 좋습니다. 자, 가치량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언급을 하고 있죠. 그 가치량은 교환자들의 의지, 예견, 행위와는 무관하게 끊임없이 변동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흔히 가치 법칙이라고 이제 부르는 걸 여기서 이제 명확하게 서술을 하고 있어요. 자, 상품 생산 사회에서 교환자들 자신의 운동은 물건들의 운동이라는 형태를 취한다. 우리 알고 있죠. 막스가 이 절에서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교환자들, 그래서 이제 결국 생산자들 있죠. 개인들이 이 운동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 왜? 분업이 자연 발생적으로 무정부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회가 어떻게 굴러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립적으로 수행하면서도 사회적 분업의 이제 자연 발생적 일환으로 전면적으로 상호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죠. 각자가 독립적 판단의 결과로 분업을 생산을 행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게 개인의 역할, 개인의 노동이라는 게 사회 구성원의 이제 다른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전면적으로 상호 의존하고 있는 건데, 그랬을 때 그런 모든 종류의 사적 노동이 사회가 요구하는 양적 비율로 끊임없이 조정된다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식의 조정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노동 생산물이 상품으로서 시장에 등장했을 때 그게 이제 제대로 판매되느냐, 판매될 수 있느냐 없느냐, 또는 판매되더라도 애초에 거기에 들이 이제 노동 시간만큼 제대로 인정을 받느냐, 그렇지 못하냐라는 것이 이제 사후적으로 항상 확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조정을 행하는 건 뭐다? 예, 우리가 가치 크기를 결정한다라고 이제 규정했던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개별 생산자가 특정한 상품을 만들 때 얼마만큼의 노동 시간을 들였는가가 직접적으로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항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라는 것이 중력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강제적으로 관철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른바 이제 가치 법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페이지에서 읽고 있는 그 내용 자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가 이제 다른 무엇이기 전에 상품 생산 사회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관철되는가에 대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관련해서 또 우리 다음 카페 게시판에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으니까 그것도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장 1절에서 공부한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그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방금 읽은 대목에서 확인이 되죠.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각각의 상품 생산자들, 즉 자본가들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 무엇인지를 얼마만큼인지를 의식적으로 측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쟁에서 살아남고 경쟁자들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서 동일한 상품을 가능한 한 적은 시간을 들여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 수단을 개량하고 이제 노동자들을 압박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라는 게 시장에서 사후적으로 관철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사회적 평균을 맞추지 못한 자본가들이 끊임없이 이제 도태되는 과정이 진행되는 거죠. 이게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라는 개념이 현실에서 관철되는 이런 방식이지, 이걸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질문 자체가 조금 이제 초점이 어긋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 쉽냐 어렵냐, 오늘날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는 것 자체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본가들에게 사활을 건 대단히 이제 중요한 문제이면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크기라는 건 어떻게 된다? 교환자들의 의지 예견 행위와는 무관하게 끊임없이 변동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이번 기회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만큼의 시간을 들여서 상품을 생산했다고 하더라도 다음 기회에 그 기준이 여전히 통용될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자본가들이 끊임없이 전전긍긍하면서 가능한 한 그 노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선 이걸 어떻게 측정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뭐 일단 이제 계획의 생산을 하려면은 이런 식의 이제 기준은 필요할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살아보진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측정을 했는지는 이제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자기 사업장에서 자본가들이 자신들이 생산하는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을 정확하게 이제 알고 있어요. 근데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와 달리 이제 무정부적 생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한 사회 전체, 국가 단위에서의 이런 기준이라는 것들은 훨씬 쉽게 설정할 수 있고, 어, 그, 그 기준을 세우는 것도 훨씬 쉽게 가능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어떠했는지 이건 이제 알 수 없지만은 의식적으로 이런
것들, 우리가 가치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상품이 아닌, 생산물이 상품이 아닌 사회에서 특정한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이제 노동 시간에 얼마만큼의 노동 시간이 투입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계산은 이제 끊임없이 진행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사회에서 이제 새로운 생산 방식이 등장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 시간이 이제 변화하면 그 기준에 의해서 또 새롭게 계속 정립되는 과정이 진행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이른바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의 화폐적 형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건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직 우리가 이제 공부하지 않은 개념인데, 나중에 가면 이제 노동 시간의 화폐적 표현이라는 용어가 이제 잠깐 나오는데, 이게 결국 생활비 임금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그 막스주의 경제학자가 있기는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건 막스의 생각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대단히 이제 편의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임금이 표현 형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해야 알 수가 있어요. 임금이라는 게 이제 도대체 뭔지,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노동력 상품의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일단 그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이것과 이제 노동 시간의 화폐적 형태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또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임금 인상과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셨는데, 공부를 조금 하면은 애초에 이런 식으로 관계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애초에 이제 잘못된 접근이라는 걸 확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거기까지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확인이 될 거예요. 이런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와는 이제 조금 다른 내용으로 이제 그 시간을 좀 할애를 했는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서 그 김에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거나 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그 독립적으로, 또는 이제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 자연 발생적 또는 무정부적으로 행하는 이제 분업이라는 게 결국 사후적으로 조정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기서 이제 가치 법칙이 규제적인 자연 법칙으로서 관철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 기준이 되는 건 뭐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런 식의 그 법칙의 관철이 결코 평화롭지만은 않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상적인 시기에 그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라는 기준을 맞추지 못한 생산자들이 끊임없이 이제 축출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대규모로 파탄이 나는 경우가 드물지 않죠. 이게 이제 주기적인 공황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막스가 여기서 엥겔스의 이제 초기 저작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엥겔스의 저작은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막스보다 엥겔스가 경제학 공부를 훨씬 먼저 시작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에서 막 경제학 공부를 시작했을 때 엥겔스는 이미 체계를 갖춘 저술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저술이 바로 이제 공민경제학 비판 개요라는 이제 텍스트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런 그 문장이 나온다라는 거죠. 주기적인 변혁을 통해서만 자기를 관철하는 법칙, 이것은 당사자들의 의식과 무관한 자연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자연 법칙이 관철이 되는데, 이 법칙이 관철되는 방식이 반드시 평화롭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커다란 사고가 터지면서 사후적으로 이게 폭력적으로 관철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였는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제 막스가 이 문단의 제일 마지막에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이게 겉보기로는 그 상품들끼리의 교환 비율, 이른바 가격이라는 것들이 임의로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의 배후에 있는 가치량,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에 의해서 이라는 법칙에 의해서 규제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런 비밀을 막스 이전에 부르주아 경제학자들 스미스나 리카도 등등이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상품 생산이라는 것들이 그 자체로 당연하고 이제 필연적이라는 그런 결론으로 이끌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결국 그걸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치 법칙을 발견했다고 해서 가치의 크기가 결정되는 형태를 철폐하지는 못한다. 왜 노동 생산물이 상품이 되고 상품의 가치량이 그 생산에 필요한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가라는 이런 문제 자체를 해소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구 씨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사회생활의 형태들에 관한 고찰. 따라서 이 형태들의 과학적 분석은 그것들의 실제 역사적 발전 경로와는 거꾸로 행해진다. 왜냐하면 그 분석은 잔치가 끝난 뒤에 사후적으로 따라서 발전 과정의 결과를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이다. 노동 생산물에 상품이라는 도장을 찍는 따라서 상품 유통의 전제 요구로 되는 형태들은 사람들의 그 형태들의 역사적 성격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형태들은 역사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것들의 의미를 해명하려고 시도하기도 전에 이미 사회생활의 자연적 형태라는 확실성을 획득하고 있다. 그리하여 오직 상품 가격의 분석을 통해서만 가치량을 결정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모든 상품들이 공통적으로 화폐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만 상품 이꼬르 가치라는 성격이 확전됐다. 예, 일단 여기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 분석은 실제의 발전 경로와는 거꾸로 행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모든 분석이 마찬가지죠. 항상 현재 시점에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잔치가 끝난 다음에 최종적인 당대의 형태들을 가지고 분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과정을 최초의 과정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이제 추적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지배적인 상황을 이제 보고 나서 그걸 이제 살펴보는 것에 대해 그걸 분석하는 데서 그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미 상품들이 화폐와 교환되는 게 일반화된 상황에서 그 화폐와의 교환 비율, 가격의 배후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이제 그 상품들의 생산에 필요한 투입되는 이제 인간의 노동이 있고 그 상품들의 가격을 결정하는 게 최종적으로 그 가치 크기, 노동 시간이다라는 분석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막스 이전에 스미스 리카도가 행했던 분석이라는 건데, 자, 여기까지 했다고 해서 왜 이런 상황이 불가피해졌는가? 왜 사람들끼리 맺게 되는 관계라는 것들이 이런 식의 이제 물건들끼리의 관계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그 사회적 분업이 자연 발생적으로 진행되는 사회가 아닌 다른 사회에서는 그렇게 되리라는 필연적인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부터 이제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여기 보면은 몇 가지 이제 문단의 몇몇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빨간 줄을 그어놨는데, 우리가 이제 같이 읽는 텍스트가 나름 뭐 나쁘지 않은 번역이기는 합니다만은, 중간중간 조금 이제 어색하거나 조금 그 수정이 필요한, 제가 판단하기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제가 이제 이 텍스트의 출판 과정에서 돌아가신 이제 김수행 교수님의 보조 역할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그 생각하는 그 내용들을 전부 다 관철시킬 수가 없었어요. 어쨌거나 이제 그분이 주된 역할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출판 직전에 이제 이분이 그 돌아가시면서 제가 이제 마무리 작업을 맡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돌아가신 분이 남겨놓은 원고를 제가 임의로 수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미 출판돼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조금 수정이나 다른 식으로 변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때그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고친 제가 이제 수정한 내용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그렇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부터 읽겠습니다. 자, 김나영 씨 부탁드릴게요. 그러나 바로 상품 세계의 이 완성 형태, 화폐 형태가 사적 노동의 사회적 성격, 따라서 개별 노동자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숨김없이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관계를 물건들 사이의 관계로 나타냄으로써 은폐하고 있다. 만약 내가 아마포가 추상적 인간 노동의 일반적 화신이기 때문에 저골이나 장화는 아마포와 관계를 맺게 된다고 올바르게 말한다면 이렇게 이제 올바르게 말하더라도의 밑줄을 긋고 아마포와 관계를 맺게 된다고 말한다면 이렇게 이제 고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내용을 이해하는데. 뭐 일단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맺게 된다고 말한다면 계속 읽어주십시오. 이 표현은 명백히 황당무계하게 들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들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읽어주세요. 저고리와 장화의 생산자들이 자기 상품들을 일반적 등가물인 아마포 또는 금이나 은, 아마포와 비교할 때 그들은 사회의 총 노동과 그들의 사적 노동 사이의 관계를 바로 이 황당무계한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고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의미가 와 닿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 자, 사람들이 이 화폐 형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물건들 사이의 관계로만 이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고리나 장화가 아마포와 관계를 맺는 이유는 아마포, 여기서 이제 이게 일반적 등가물 상품이죠. 이게 이제 추상적 인간 노동의 일반적 화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뭔 소리야? 황당무계한 얘기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시장에 들고 나온 저고리나 장화를 일반적 등가물 상품, 이게 아마포일 수도 있고 금이나 은일 수도 있는데 이것들과 끊임없이 이제 비교를 한다라는 거죠. 즉 내가 시장에 들고 나온 상품이 가격이 얼마인가를 끊임없이 이제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즉 일반적 등가물 상품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이제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결국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한 사회의 총노동과 자기들이 저고리나 장화를 생산하는데 지출한 사적 노동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즉 자신들이 행한 사적 노동과 노동을 인간 노동 일반의 이제 일부분으로서 간주하고 그것들의 이제 화신인 일반적 등가물 상품, 아마포가 됐든 금이 됐든 은이 됐든 일반적 등가물 상품과 비교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얼핏 보면 이제 황당무계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맞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 화폐 형태, 가격 형태에 너무나 익숙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실이 은폐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읽다 보면 이제 조금 뭐 표현이 어려워 보일 수는 있는데 결국 막스가 계속 하고자 하는 얘기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한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는가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다른 무엇이기 이전에 상품 생산 사회다. 근데 이제 상품 생산 사회에서는 분업이 자연 발생적으로 진행된다. 그랬을 때
어느 누구도 자신이 특정한 물건을 만들 때 그것이 다른 사회 구성원에게 얼마만큼 필요한가라는 것들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데 그게 어떻게 이제 사회가 작동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게 시장에서의 상품 교환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후적으로 교정되기 때문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의 한 사람, 한 개인과 그 다른 사회 전체 또는 한 개인과 다른 사회의 다른 개인 사이의 이제 관계라는 것들이 사전에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못하고 생산이 진행된 다음에 사후적으로 결과물을 상품으로 서로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확인됨으로써 교정되는 사회. 그게 이제 상품 생산 사회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다음부터 이제 막스가 이야기하는 게 자본주의 외에 이제 다른 사회 형태, 경제 형태들을 살펴보면서 상품 생산이 결코 이제 당연한 게 아니다. 공통적인 그 요소들을 이제 모든 경제 형태, 사회 형태가 가지고 있지만 그 결과물을 상품으로 교환하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 말고는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99쪽부터 막스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고요. 일단은 조금 쉬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요. 네, 그럼 일단 쉬겠습니다. 9시 1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 15분에 뵙겠습니다.